93회 문제입니다. 다음 주 회계 정책 또는 추정의 변경과 관련된 셈입니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해 줄까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회계 변경에는 첫 번째가 정책의 변경이 있고요. 정책의 변경이 있어요.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법에서 무슨 법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법을 바꾸는 걸 정책의 변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법을 바꾸는 거. 예를 들면 재고자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 선의선실법에서 기존의 선의선실법에서 만약에 우리는 총평균법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법에서 선의선실법이죠. 선의선실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얘네는 소급 적용을 합니다. 소급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변경된 시점에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해라. 이걸 소급 적용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아주 쉽게,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자. 아주 쉽게 연구원이가 취업을 했는데 월급을 300만 원 받기로 했어. 300만 원. 그래서 1월달에 300만 원, 2월달에 300만 원, 3월달에 300만 원 받았어. 4월달에 월급 인상이 됐어. 400만 원으로. 너 소급 적용 받고 싶어? 전진적으로 적용 받고 싶어? 그치? 느낌이 확 오죠, 그쵸? 소급 적용은 뭐예요? 1월달부터 다시 적용받는 거지, 그치? 전진법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번 달부터 적용하는 게 전진법인 거고. 이해가니?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아주 중요한 걸 변경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적용하는 걸 우리가 소급 적용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추정의 변경은 말 그대로 추정치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추정치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손율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용연수 유형자산에서 내용연수라든지 잔존가액이라든지 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변경하는 걸 추정의 변경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감가상각 방법 변경을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정의법에서 만약에 여기 봐요. 정의법을 쓰던 회사가 정률법으로 변경을 해요. 또는 정률법을 쓰던 회사가 정의법으로 변경을 해요. 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거지, 그치? 그런데도 얘는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아주 옛날에는 얘도 정책의 변경이었는데 이건 추정의 변경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지 그러면. 봐봐요. 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건 정책의 변경이라고 그랬잖아. 얘만 빼고. 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건 정책의 변경이에요. 얘만 빼고. 얘가 뭐야?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건 추정의 변경이라고요. 그리고 얘는 전진 적용을 합니다. 전진 적용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변경된 시점에서부터 바꾼 걸 적용을 해라. 이게 추정의 변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동그라미 1번 보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뭐 정책의 변경이라고 나왔어야 되겠죠? 정책의 변경. 1번이 틀렸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한다.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이게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이거는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이게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거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1번이었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문제 어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어제인가? 그죠?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 가격과 밑줄 쳐놓으세요. 매입 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액 기억나지? 기억 안 나? 매입 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지, 그치? 네, 어젠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번 맞고요. 건물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봅니다. 메모해놓으세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본다. 이게 뭐야?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분개해야지. 여기 봐요. 잠깐만. 건물을 증여받으면 분개 어떡하니? 차변의 건물, 대변의 자산 수중이 이렇게 분개한단 말이에요. 금액은 시가, 즉 공정가치로 보는 겁니다. 시가, 즉 공정가치로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건물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봐서 분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차변의 건물, 대변의 자산 수중이 2번이 틀렸어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를 했을 때 철거 비용은 당연히 당비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기존 건물을 철거했대. 기존 건물을 철거했대요. 이때 철거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 맞습니다. 정보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보보조금은 해당 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이거 기억날까요? 차변에 기계장치 10만원 밑에 마이너스 정보보조금 이렇게 기록했던 거 기억나요?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했었지, 그치? 우리 이거 안 했어? 했어요. 다들 안 한 눈빛처럼 이렇게 보이길래. 해당 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무형자산의 생각방법에는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년 비례법이 있어요. 유효이자율법은 여기 무형자산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유효이자율법은 이자 계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유효이자율법은 뭘 계산을 하는 거라고요?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 계산하는 거예요. 메모해 놓으세요.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계산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야.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년비례법은 이건 상각비 계산하는 거잖아요. 상각비 계산. 이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해법, 생산년비례법 이런 것들은 상각비 계산하는 거고요. 유효이자율법은 이자 계산하는 거예요. 1번에 틀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에요. 다른 건 말고 영업권 권리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이 안 돼요.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 기간에 무형자산 원가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비용 처리한 거는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형자산의 상각대상 금액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한다. 맞죠? 체계적인 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또는 생산년 비례법을 뜻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 그치? 정률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년 비례법 이게 합리적인 체계적인 한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1번은 틀렸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이해가 안 가도 봐봐요. 이해가 안 가면 과거에 이미 비용 처리했다고 그랬잖아. 옛날에 여기 잠깐만요. 한 3년 전에 복리후생비 처리한 걸 올해 와서 다 갑자기 개발비 할 거야. 이게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비용 처리한 거는 비용으로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감, 감자차손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 불러줄게요. 받아 적어주세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 여러분 답은 4번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거 뭐에 속하는 거지?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하는 거죠, 그쵸?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5번.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3월 1일에 $10,000의 제품을 해외 판매했습니다. 분기 한번 해볼까? 대변의 제품 매출 1,000,000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000원. 분기해요. 다시 한번. 대변의 제품 매출 1,000,000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000원. 대변의 제품 매출 1,000,000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000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차변 외상 매출금 맞죠? 동그라미 2번에 대변은 제품 매출 맞고요. 자, 3월 30일을 분기 한번 해보자. 차변은 보통 예금 $10,000 곱하기 1,050이니까 1,050만원 나오죠? 그치. 차변에 보통 예금 1,050. 차변에 보통 예금이 1,050만원이고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1,000만원만 가야 되겠지?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1,000만원. 얼마만큼 이득을 봤어요? 50만원 이득 봤죠? 외환 차익이죠. 외환 차익. 4번에 틀렸어요. 외화환산 이익이 아니라 외환 차익. 범수야. 외화환산 이익은 언제 나오는 거야? 그렇지. 결산 때 나오는 거죠. 자, 6번 문제를 보자. 변동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짝지. 여기 잠깐만. 고정비의 특징. 이거 무조건 쓰고서 봐요.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는 일정해요.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감소한다고 그랬죠? 반비례하는 거니까 감소해요. 그 다음에 변동비의 특징. 이거 반드시 외우고서 문제를 봐야 돼요. 고정비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단위당 변동비는 둘 다 같이 증가하니까 일정하죠. 지금 물음이 뭘 물었어요? 변동비 그래프를 물었지, 그치? 변동비 그래프를 물었어요. 총원가를 봐라. 총원가. 여러분 여기 봐요. 원가가 증가하는 거. 원가 증가하는 거 A죠. B는 원가는 일정했지, 그치? 여기 봐요. 원가가 일정한 건 고정비지, 그치? 고정비예요. B의 그래프는 고정비 그래프인 거야. A가 변동비 그래프인 거야.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여기 봐요.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쵸? 일정한 거 찾으면 C죠, C. A하고 C.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A하고 C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공품 계정을 한번 그려봅시다.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자, 여기 기초제공품 들어갑니다. 기초제공품 밑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대변에는 제품 제조원가 들어가면 되겠죠? 대변에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요. 기말 제공품. 대입 한번 해볼까? 기초제공품 재고액은 50만원 나와 있어요. 기초제공품 재고액이 50만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00만원. 단기총 제조원가 200만원 나와 있죠. 재료비, 노비, 제조간접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자. 그러면 여러분 50에서 200 빼주시면 얼마예요? 250만원 나오죠? 그치? 250만원.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250만원이 돼야 되죠? 150만원이 제품 제조가 나오지? 그리고 물음이 뭐를 물었어요? 매출원가 물었죠? 그쵸? 매출원가는 여기다 뭘 빼줘야 되는 거야? 기초 제품 더해주시고 기말 제품을 빼주시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매출 원가가 나온다고 그랬죠? 기초 제품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40만원. 기말 제품은 45만원. 그럼 매출원가는 145만원. 이렇게 하게 계산이 되네요. 매출원가는 145만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세 가지가 있어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배분법은 자 보조 부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 수수를 무시하고 밑줄 쳐요.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고 그러면 직접 배분법이에요.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서를 정하여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요. 배분 순서를 정하여 밑줄 치고 단계 배분법이에요. 상호 배분법은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완전히 고려하는 밑줄 치세요.
특징적인 것만 하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직접 배우법, 배분 순서 정하는 거 단계 배우법, 완전히 고려하는 거는 상호 배우법. 4번은 뭐가 틀렸을까?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건 맞아요. 근데 계산이 복잡하죠? 4번이 틀렸네요.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주간접비로 구분해서 작업원가표에 집계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작업원가표라는 말은 여러분들 작업원가표라는 말은 개별원가 계산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 맞죠?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것도 맞고요. 여러분 4번에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한 거는 뭘까요? 개별 원가 계산이 정확하겠죠. 왜? 원가 계산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한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10번.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라. 여러분, 가공비는 잠깐만 볼래요? 가공비. 무조건 환산량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환산량으로 계산합니다. 가공비는 기초제공품이 잘 봐요. 기초제공품이 200개 완성도가 30%니까 60개 들어가죠. 여러분 60개 이렇게 기초자리 그지? 그 다음에 완성수량 500개 착수량은 필요 없죠. 500개 착수량은 여기 잠깐만 착수수량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착수수량은 필요가 없어요. 기말제공품이 200개의 완성도가 50%라고 나와있지. 100개 들어가요. 그러면 잠깐만 볼래? 잠깐만.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야. 착수 수량은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 그치? 기초 환산량, 완성 수량, 기말 환산량 들어갔죠? 두 개 뒤에서 반대편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540개. 선인선출법은 540개예요. 선인선출법은 540개. 평균법은 잠깐만 볼래? 평균법은 얘가 안 들어가면 평균법이죠. 얘가 없으면 평균법이지. 두 개 더해주면 몇 개예요? 600개. 답은 1번. 답은 1번이에요. 평균법은 600개. 자, 다시 얘들아, 기초가 들어가면 선인선출법이고 기초가 안 들어가면 평균법인 거야. 됐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부가세법에 따른 대손세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에 공급일로부터, 즉 매출일로부터 10년이에요. 10년.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된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공제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간이 과세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손세공제 신고서 등을 확정신고시 밑줄 쳐요. 확정 때. 결론은 뭐냐면 바로 적어보세요. 대손세공제는 예정 때는 안 되며 확정 때만 된다. 대손세공제는 예정 때는 안 되며 확정 때만 된다. 그러니까 확정 때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확정 때. 예정 때는 안 됩니다. 그것도 시험자 많이 나오는 거 꼭 기억하세요. 1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빚을 안 갚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됐습니다. 사업을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고요. 동그라미 3번은 쭉 읽어보니까 뭐예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개인적 공급이지, 그치? 1, 2, 3번은 과세 대상이에요. 1, 2, 3번은 과세 대상이고요. 질권, 저당권 등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을 했어요. 양도담보 목적, 담보로 제공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4번입니다. 13번.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뭐야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전송이 안 됐대. 근데 발급한 거 맞대.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물음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을 물었으니까 불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불공제 찾으면 되는 건데 1번은 전송만 안 됐지 발급한 거 맞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매입세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정청구의 뜻이 뭔지 알아요?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 그래서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경정청구하는 겁니다. 수정신고는 잠깐만 보자. 유무정리. 수정신고는 뭐냐면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낸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낸 거예요. 적게. 그래서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거.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걸 수정신고로 하는 거. 수정신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납부하여 다시 계산해서 추가 납부하는 건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잠깐만 볼래요?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납부한 거예요. 많이 납부하여 다시 계산을 해서 환급 신청을 하는 거예요. 환급 신청하는 걸 경정청구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경정청구. 너무 많이 내서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건 경정청구. 덜 내서 더 내는 거는 수정신고라는 말을 쓰는 거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예정 때 제출하지 못해서 확정 때 제출하는 거 당연히 매입세 공제 되죠. 예정 때 제출하지 못해서 확정 때 제출하는 거 당연히 매입세 공제 됩니다.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매입세. 이게 문장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잠깐만 한번 볼래요? 여기 봐봐. 2022년 잘 봐야 돼. 칠판만 봐. 2022년 5월 18일에 매출을 했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요.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가산세 없죠 그쵸? 정상이잖아 그지?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 여기 봐. 2022년 5월 18일 날 매출을 했어요. 그리고 6월 10일에 발행을 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요. 가산세 있어 없어? 아? 있어? 없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큰일 날라고. 당연히 매입세 공제 됩니다. 당연히. 세 번째 2022년 5월 18일에 매출을 했어요. 6월 1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발행을 했어요. 하루라도 지나면 안 되지 그치? 얘는 뭐라고 그랬어? 지연 발급 가산세를 문다고 그랬지 그치? 지연 발급 가산세예요. 상대방은 매입세 공제는 돼요. 매입세 공제는 됩니다. 그런데 지연 수치 가산세를 물어요. 지연 수치 가산세. 지연 발급 가산세는 1%고요. 지연 수치 가산세 0.5%. 네, 이렇게 물어요. 네 번째, 2022년 5월 18일에 매출을 했어요. 7월 25일까지 발행을 안 했어요. 발행을 못 했어요. 그러면은 발행을 아예 못한 거지, 그치? 그럼 뭐라고 그랬어? 미발급 가산세예요. 몇 프로?
2%. 상대방은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에 가산세는 있다 없다? 없다. 매입세 불공제가 된다고요. 불공제. 상대방은 매입세 불공제예요. 매입세 불공제예요. 대신에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었죠, 그쵸? 요 개념 잘 봐. 정상적으로 파는 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가산세 없어요. 매입세 공제돼요. 상대방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해도 되는 거지, 그치? 가산세 없고요. 매입세 공제됩니다, 당연히. 근데 하루라도 늦으면 해서 7월 25일까지면 왜 7월 25일에 지금 5월이니까, 그치? 그러면 지연 발급 가산세를 내야 돼요. 얘는 매입세 공제돼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됩니다. 그런데 늦게 받았으니까 뭘 내야 된다고요? 지연수치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때까지도 발행을 못했어요. 아예 못했지, 그치? 그러면 얘는 미발급 가산세를 물어요. 얘는 매입세 불공제 당해요. 가산세 없는 대신에. 매입세 불공제 이게 더 큰 거라고요. 얘 매입세 불공제 몇 프로예요? 10%라고요. 얘가 너무 억울하지, 그치?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2022년 5월 18일에 매출을 했어요. 잘 봐요. 매출을 했고요. 7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면, 다시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발급을 하면 얘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1년 이내에 발급을 하면 얘네는 그래도 제때 발급 못한 거지, 그치? 얘네는 미발급 가산세를 물어요. 미발급 2%를 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리고 늦게 받았다고 해서 지연 수치 가산세를 지연 수치 가산세를 물어요. 지연 수치 가산세 0.5%를 물어야 돼요. 늦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늦게 받아서 지연 수치 가산세 물었지, 그치? 경정 청구하는 거예요.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년 이내? 7월 25일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만약에 1년 이후에 발급하면 얘는 당연히 미발급이고요. 반대편 입장에서 매입세 불공제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예, 불공제 인정 안 돼요. 1년 이후 거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애매한 게, 봐봐.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여기 봐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 여기 봐봐. 이후 7월 25일 이후, 그치? 근데 단서 조건이 있어 없어? 문장에서 없죠? 있어 없어? 없죠? 써놔. 1년 이후 발급 이렇게 써봐요.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 이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그냥 지난 거 아니라 뭐라고요? 1년 이후 발급. 이렇게 지난 후 1년 이후 발급. 지난 후 다음에 1년 이후 발급 받은 매입세. 이렇게 하면 4번이 답이 되겠죠. 1년 이내는 매입세 공제 된다고 그랬지, 그치? 얘들아, 확정신고 기한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잘 봐. 요 날짜를 우리가 확정신고 기한이라고 하는 거야. 확정신고 기한. 잠깐만. 한 번만 더. 확정신고 기한 이후 1년 이내 발급받으면 매입세 공제돼요. 다만 지연수치 가산세를 물을 뿐이야. 근데 확정신고 기한 이후 1년 이후 발급받으면, 그죠? 1년 이후에 발급받으면 매입세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후라는 글자를 집어넣으라고. 1년 이후 발급받은 당해 매입세,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되겠죠, 그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네, 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1년 이후자를 집어넣어라. 지난 후 다음에 1년 이후자를 집어넣어라. 칠판 이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일단은 문제 끝내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세요. 14번.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 언제 받은 걸로 볼 거냐? 이자 소득을 언제 받은 걸로 볼 거냐?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은 자 환급금의 지급이 기일 전에 해지했을 때는 해지일이다. 맞아요.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에요. 바로 적어주세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2번이 틀렸습니다.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자 무기명 채권은 실제 지급받는다. 무기명이 이름이 없다는 얘기다. 이름이 없는 걸 무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급받는다. 기명은 이름이 있는 거. 기명은 이름이 있는 거. 약정에 의한 지급을 맞습니다. 자,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 있는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다. 네, 다만 기일 전에 상환했을 때도 역시 그 상환일이 되는 거고요. 비영업대금이 꼭 기억하세요. 약정에 의한 지급일. 15번.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돈 줄 때 세금 떼는 거. 여기 봐봐. 돈 줄 때 세금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죠. 양도소득, 땅 팔고 돈 줄 때, 돈 주고받을 때 세금 떼고 주고받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어요. 답은 4번이죠. 하나 더, 사업소득. 양도소득 옆에 컴마하고 사업소득 이렇게 써보세요. 원천징수가 없어요. 영광아, 너 나한테 수능 이럴 때 세금 떼고 냈어? 어? 아니요. 니네가 세금을 어떻게 떼? 그치? 맞잖아. 정현아, 너 나한테 수능 이럴 때 세금 떼고 냈어? 세금을 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사업소득이잖아 선생님. 그치?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원천징수가 없는 거라고요. 됐죠? 두 가지. 답은 4번입니다. 요거 꼭 한 번만 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다음 달 6월 10일까지 발행을 했을 때는 가산세도 없고 매입세 공제가 정상적으로 돼요. 근데 하루라도 늦으면 7월 25일까지 지연 발급, 얘네는 지연 수치, 다만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요. 7월 25일까지도 발행을 못했어. 그럼 매입세 공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야. 7월 25일 이후 확정 신고 기한 이후 1년 이내에 만약에 요청을 해서 발급을 받게 되면 매입세 공제됩니다. 다만 지연 수치 가산세를 보는 거죠. 수정 신고 변경 청구하면 되는 거고요. 1년 이후에 발급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7월 25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발급하는 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4번이 답 맞아요. 근데 이거 5번은 올해 새로 생긴 법이야. 1년 이내 1년 이거는 올해 새로 생긴 단서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지난 후 1년 이후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